자,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혹시 나오면 뭐 요 정도만 쓰겠다. 그죠? 요 정도만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적은 없어요. 아니, 이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 이걸 냈네. 나는 약간 당혹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관련해 가지고 단체벽하고 취업규칙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단체벽이 우선됩니다. 단체벽이 우선돼요. 그리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단체벽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유는 노조법 33조를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 판례처럼 해박장치 원칙상 그죠? 불리한 근로조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붙었을 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그 판례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외국인의 보호인데 노조법상 보호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보호예요.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보호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 판례의 취지를 좀 보셔야 돼요. 판례 취지. 그래서 뭐 보호범위나 요양급여 대상자는 산재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어차피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출입국 관리 법령의 취지 보시면 대한민국의 체류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입법 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 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관한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킨 이게 최대 목적이죠. 그러니까 취업 자격 없는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지 뒤에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이미 제공한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근기법상 불법 체류 외국인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중간 착취 배제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그리고 뭐 25점짜리로 내기에 딱 좋은 문제긴 한데 많이 이렇게 그죠? 그 출제를 예상하진 않죠. 대부분 한 C급 정도 되는데 보시면 구조를 일단 쓸 줄 아셔야 되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득 총 3개가 나오거든요. 영리로 그럼 영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그리고 중간인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죠. 그냥 중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양가를 읽으면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 뭐냐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면 끝납니다. 그냥 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 받고 이 사람이 취업 소개 안 시켜줬는데요?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거 상관없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중간인으로서 이득 취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중간인은 이미 뭐냐면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미
확정이 됐어요.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중간으로서 양쪽에서 뭐 커미션을 먹든 아니면 근로자한테 커미션을 먹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근로기준법 구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속여 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일단 개입이 돼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위반의 효과는 벌칙 규정 당연히 있고요. 예외는 뭐예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이니까 법률에 의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안정법이라던가 파견법 규정에 따른 거는 중간 착취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 5페이지 보시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신규 판례가 있긴 해서 뭐 불이 탔긴 한데 이게 결론을 좀 알아두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기준인데, 우리나라에 현재 운영되는 사업장인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뭔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하고 있으면 그 대리점의 분사에서 생긴 지사들도 다 상시근로자수에 산정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11조와 관련돼서 상시 5인 이상이냐 아니면 5인 미만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국내와 외국의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으면 국내에 있는 사업장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업장만. 그래서 원칙 보세요. 국내 사업장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국제근로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국내 기준입니다. 국내. 2번 보시면 국내와 외국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11조는 위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을 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판단하겠다. 근데 4번이 좀 특이해요. 6페이지에 동일한 외국 기업을 지배기업을 하는 한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한국 영업소입니다. 그죠? 동일한 외국 기업을 지배기업을 하면,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 같이 있어. 왔다 갔다 해.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뭐 5번째 줄 정도 보시면 조금 더 위로 보죠. 한 10번째 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 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의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동일한 주체가 있으니까요. 이때 복수의 기업 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라던가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결합돼서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에게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는지를 보겠다. 아셨죠? 그래서 외국이 주체가 있고 우리나라의 법인, 한국 법인, 그 다음에 외국의 법인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래서 검토 보시면 결론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국내 소재지 사업장 기준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국내.
국내 사업장에서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실질 주체가 뭐야? 같은 사람이면 걔네들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로. 야, 이거 좀 혹시 설명이 조금 덜 됐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사업장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외국에 있어. 뭐 브라질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국에 지사가 있는 거예요. 이 4명이고 얘가 뭐 10명이면 몇 명이다? 4명이라고. 한국 국내 사업장 기준이니까. 두 번째 건 뭐냐면 회사가 있어요. 똑같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국내에 브라질 해외 법인이 있는 거고 국내 법인이 있는 거고 얘네가 뭐 4명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 기준이니까 8명인 거죠. 그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7페이지 근로시간은 진짜 갑자기 나올 수는 있어요. 갑자기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불이 타거든.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원칙 판례 보세요. 원칙하고 휴게시간 구별 판례만 알면 쓸 수 있습니다. 원칙하고 휴게시간 구분 판례만. 보시면 원칙 보세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휴게시간하고 구별 보시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 판례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직 근무 시간이라던가 연장 이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로 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 시간도 뭐예요? 법에서 교육 시간을 지켜야만 뭔가 자격이 유지된다거나. 그래 버스 운송 봤었죠? 버스 노선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회사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고시원의 총목의 근로시간 보시면 똑같아요.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을 보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9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규정. 그 다음에 업무 방식을 보는 거고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도 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휴게 장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소정근로 시간의 범위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정만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이거죠. 소정근로 시간 자체를 단체 협약으로 줄입니다. 얘네가.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안 되게 만들어요. 위반이지. 법에 위반된 행위를 단체 협약으로 하는 건 그냥 위반입니다. 위반. 그냥 위반.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셔서 이제 근로시간을 찾고 보시는 이유가 요 7번 때문에 그러거든요. 7번. 여기 10페이지 7번 때문인데 대학교 시간 강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근로시간을 보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요거 중간에 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학교 강사는 일주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휴나 연차가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강의 준비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강의하러 갈 때 지방으로 가면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뭐야? 15시간 넘는다 이거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주휴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보시면 대학의 시간 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의 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의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 강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근로시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말고 외부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 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시간 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토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물각되기 때문이다. 시간 강사의 근로 시간에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수반의 업무 시간도 포함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강의 시수가 시간 강사의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초단 시간 근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수반되는 근로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판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나오면 그 근로 시간 판례 쓰면서 수반되는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나오면. 11페이지 보시면 주휴일인데 주휴일 왜 자꾸 보냐면 이게 상시근로자 5인 판례가 이번에 나온 거라서 그것 때문에 뭐 상시근로자 5인 때문에 뭐 연차나 그다음에 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뭐 적용한다 만다 뭐 이런 문제 있고 주휴수당 폐지론도 지금 살짝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휴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한번 짚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요. 주휴일 입법 취지 보시면 일단 조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세요. 조문. 근로기준법 55조에 있어요. 요거 주휴일입니다. 주휴일. 앞에 주자가 빠진 것 뿐이야. 판례의 태도는 뭐예요? 휴일의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는 거고 상시근로자 산정도 스케줄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해요. 그래서 주휴일에 있는 근로자는 결론 알아두세요. 이거 주휴일에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뺀다. 주휴일에 있는 근로자는 뺀다. 실제 나와서 일하는 애들만 세겠다. 넘어가셔서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앞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만 앞에가. 그래서 차액분 정할 수 있다. 고정적으로 수당이 나가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액분. 그래서 보시면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 또는 기본 1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은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따라서 시급제는 1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해서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의 차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지 않겠냐?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이 사람의 뭐 주급 1급이라고 할까? 1급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근로시간 곱하기 그냥 시급이었어요. 근데 뭐 한 3주 연속 일하면 10만 원을 더 줬어. 만약에
그러면 3주 연속 일하면 10만 원 더 준다. 이거 자체가 뭐야? 소정근로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 통상임금이라고. 그러면 이 10만 원이 통상임금에 이 금액 플러스 이 금액 통상임금에 된 얘는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겠죠. 이 금액 플러스 된 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통상시급이 규정이 되죠. 그럼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차액분도 발생을 하겠대. 그죠? 왜? 금액이 바뀌니까. 시급이 바뀌죠. 시급이. 또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안 되긴 안 되는데. 자. 시급이 바뀌죠. 시급이 바뀌면 통상시급 곱하기 소정근로시간에 그러면 시급이 바뀐 거, 그러니까 업된 통상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나오니까 금액이 떴잖아요. 금액이 위로 올라갔죠. 그거를 주휴수당 어떻게 하냐면 40시간일 때 8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나누면 여기 0.0점이거든. 10분의 2. 그러면 보세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에서 0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0.1을 곱하면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통상임금이 올라갔으니까 통상시급이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뭐도 바뀐다? 주휴수당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차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판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진위 비진위 의사표시인데 얘는 한번 나올만 한데 그죠? 너무 오래된 논점이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그죠?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사직서 제출 기한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그나마 나올 만하면 여기 요거는 실무상 논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세요. 순서를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원칙 보시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요. 그리고 나 그만 다닐래요. 근로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청약을 하는 거거든.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래 알겠다 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근로자한테 도달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 내가 이거 물건 살래요. 오케이. 2만 원.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지. 근데 2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그때 채무 불이익. 똑같아요. 그만둘래요. 오케이. 그죠? 해야지 끝난다고. 근데 그만둘게요 라고 했는데 사장이나 회사가 알아서 내가 처리하고 알려줄게 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예요? 도달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당연히 청약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어떻게 했어요? 6시에 퇴근하면 사직서 던졌다가 다음날 9시에 왔더니 사장이 출근 안 해서 다시 가져가면 상관없다고. 아셨죠? 다시 가져가면 상관없다. 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형성돼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외 보시면 판단 기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이게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사직의 의사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 종료 시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인데 이런 사직서의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라던가 사직서의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해지를 통과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인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당연히 철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당구장 표시가 중요한데 보시면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사용자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손해를 발생하는 등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현재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게 노마자 3번이거든요. 노마자 3번 진위 비진위 의사표시인데 요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저기 원칙 판례 보시면 15페이지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그때 사실이 아니었다. 왜? 법규정 잠깐 보시면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한 것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근데 뭐야?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고문해가지고 내가 해 이걸. 그러면 당연히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에서 취소 사유도 되지만 애매하게 뭐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근데 사기죄는 또 아닌 것 같아. 착오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비진위 의사표시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고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만둔 거야 표시를. 그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사용자가? 나 몰랐는데 네가 그때 얘기한 게. 그러면 이제 그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게 요 판례입니다.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거 진위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101조 적용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 뭐예요? 누구나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저 회사로 넘어가면서 사직서를 쓰고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겠네. 그죠? 근데 사직서를 썼어. 근데 다음에 바로 니네 사직 썼으니까 자진사직 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어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실질이 해고잖아 이건.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양가로 3번 보시면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에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원명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의원면직과 해고의 판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질은 사직서가 제출된 경위라던가 사직서의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그리고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그다음에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봤을 때 강압적으로 들어갔는지, 그죠?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에 조금 입김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보겠다 이겁니다.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사직원 제출 보시면 일단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건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나 사기 강박에 해당하게 되면 그냥 취소이기 때문에 무효. 보시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건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가까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단순히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여야 한다 하셨죠. 검토 보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해고의 성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6조의 해고의 절차도 적용을 받기에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17페이지는 진짜 불이 타죠. 이거 만약에. 근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산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해행위 자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은 드렸고. 그죠? 37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37조 밑에 2항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여기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 활용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렸고 1번 보시면 일단 업무상 질병 범위 확대가 됐고요. 요거 판단 기준 보세요. 판단 기준에 방가로 1번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은 산업재해 전반에 걸쳐 확립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종래부터 판례가 수없이 판시해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똑같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의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 대신에 상당 인과관계로 개정되던 점을 알 수 있다. 그죠? 의학적 판단보다는 실질을 보는 거예요. 실질. 넘어가시면 2번 보시면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돼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 증상,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이라던가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의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 정신병적 증상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인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19페이지 보시면 여기부터 집단법인데요. 19페이지 보시면 조직 형태 변경인데 얘는 너무 탈탈 털어서 나와서 이제 이쪽에 빠진 거고요. 이거 만약에 뭐 쟁행위 주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툭 나오면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개갖고 있네. 오랜만에 말을 하려고 했더니. 자, 19페이지 보시면 조직형태 변경. 이건 알고 있으시니까 이걸로 합시다. 노동조합만 됩니다. 노동조합만.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만 당연히 조직형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 노동조합이 아닌데 나는 별도로 독립적인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고 집행기관도 가지고 있고 교섭도 하고 있고 협약도 체결하고 있어 이미.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얘는 혼자 기업별 노조하고 똑같은 영향을 하고 있는 거죠. 단위 노조랑.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니네 스스로 해라. 이거면 니네 스스로 해라. 그래서 보시면 16조 깔아주고요. 팔레트도 보세요. 넘어가세요. 팔레트도 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얘가 독립성을 갖고 있고 교섭체결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해서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가지고 여기도 중요해.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가지고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고유한 상에서 독자적인 단체 교섭 협약 체결 능력이 있으면 말 그대로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이기 때문에 니네가 따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 건 양가로 3번이죠. 독립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어. 근데 뭐 규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노동조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결국엔. 근데 어쨌든 독립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섭책을 건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으로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로 인정해 준 사례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 사단 실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업의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있지, 그죠?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갖추고 있으면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에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 민주적인 결의에 거쳐 그 지회 등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여기 지금 의사결정 능력을 본인이 추가해서 만들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판결이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가 유사한 근로자 독립한 근로자 단체로서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 측면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회에서 이탈해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선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죠? 똑같이 3번 보시면 반대 의견이 있죠. 왜? 원칙의 예외를 한번 인정해 줬는데 그 예외에 또 예외를 또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노조법이 있으나 마나한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로 뭉쳐있던 큰 노동조합이 해산되기가 제일 좋아요. 노동조합이 해산되면 당연히 노동상권에 보호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해산되는 걸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3번 보시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일 뿐,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 조직은 독자적인 단체 교섭 및 단체별 체계 능력을 보유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체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게 반대 의견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 검토 보시면 지부의 노동조합성에 대한 종전의 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회 등의 의사결정 능력과 독자적인 단체 교섭 및 단체별 능력을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근데 지부, 지회 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실질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 단체로서 지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 단체까지 조직 형태 변경 주체로 인정한 부분은 당연히 과도한 해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관련 문제 보시면 이게 왜 하려고 하냐면 조직 형태 변경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노조들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서 인정이 되면 합리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형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이전의 결과 효과 있고요. 효과 보시면 조합원 지위 승계 당연히 되는 거죠.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재산관계 등의 권리 및 의무도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벽의 포괄적 승계도 가능한 거고, 단체벽의 포괄적 승계도 가능한 거고, 이 조직형태 변경은 결국에 나오면 쟁의행위 주체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조금 설명해드리면 요것만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애가 나오지 않고 아마 여기 지금 최신에 나오는 그 법인 아닌 사단 있죠? 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노동조합의 하부 기관일 겁니다. 이 노동조합의 하부 기관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면서 자, 단체니까 당연히 독립성을 갖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규약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총회도 소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교섭, 협약, 체결권도 달라고 하겠죠. 이 얘네가 쟁의행위를 합니다. 그죠?
언제 하느냐? 조직 형태 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여기서 기업별 노조로 변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쟁행위를 합니다. 그럼 쟁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뭘 논해야 돼? 주체를 논해야 돼. 주체. 그죠? 조직 형태 변경도 대법원 판례 따라가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변경 가능하니까 뭐다? 주체도 인정 가능한 거고. 반대견에 따라가면 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쟁행위 주체에서도 뭐예요? 대법원 반대견하고 쟁행위 주체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 그죠? 그래서 쟁행위 주체로 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안 된다고. 지부분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다른 데서 교섭하고 있고,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사한 성격이 아니고,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나오면 안 나올 확률이 더 커요. 더 커. 그래서 단체 협약 한 번에 이어서 하시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쭉 이어서 할 거 나을 것 같아요. 쭉 이어서 단체 협약 성립 요건 보시면, 단체 협약 성립 요건 이게 좀 등한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요건 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밑에 붙여가지고 단체 협약에 막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뒤에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요거 조문부터 떠들러 봐야 됩니다. 조문. 단체 협약 성립은 실질적 요건 노사합치, 그죠? 이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어디를 놓치냐면, 넘어가면 형식적 요건을 놓쳐요. 그죠? 만약에 그 형식적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것이냐, 이건 단체 협약 체결된 게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런 거 나오면 실질적 요건은 당연히 봐요. 실질 요건 당연히 보고, 단체 협약이 뭐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지. 교섭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근데 형식 요건도 막판에 봐야 돼요. 막판에. 그래서 형식 요건도 써주면 되죠. 31조만 쓰면 되는데 뭐, 그죠? 서명도는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형식 요건을 결한 단체 협약 어떻게 돼?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이 형식 요건을 갖추고 실질 요건까지 갖춘 단체 협약은 어디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마타 4번이 뭐다? 이게 유류비, 원래 기름값은 택시 회사가 내야 되는데 택시 회사가 이 기름값을 내기 싫은 거죠. 법상 택시 회사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은근슬쩍 산학금을 올린 거지. 그죠? 기름값을 포함시켜서. 그건 뭐야? 나쁜 짓이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잠탈할 내용으로 한 단체 협약은 당연히 무효. 그래서 그렇게 단체 협약도 형식적 요건 31조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유적 특별 채용 조항은, 그죠? 지금 뭐 또 많이 찍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오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지금. 얘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아마 쓸 게 별로 없고 아마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 특별 채용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노조법상 논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민법상 논점에 가깝습니다. 왜? 민법 103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결국엔. 그래서 특이하긴 하지. 그죠? 특이하고 약간 이런 게 나왔네 이런 느낌이라서 좀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제로 준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 적용 대상에 제외될 수 없죠. 당연히 단체 협약도. 왜? 계약이니까. 노사 자체의 협치물에 대한 계약이니까. 제안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조합과 사이의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복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 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셔서 밑에서 단체 발전을 달성하려면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 대상자가 갖춰야 할 요건과 유무의 내용, 사업장 내 동종 취업 규칙 유무, 단체백의 유지 기간과 그 준수 여부, 단체백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와 단체백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 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아셨죠? 이 판결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써주셔야 되긴 하죠. 왜냐하면 법원이 어쨌든 개입하는 겁니다. 얘도. 법원이. 그래서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의 계획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판시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반대견해 보시면 노사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권장할 일이죠. 근데 그러한 대책 실제로 공평하고 법 질서에 맞는 것이어야 되고 대책이 유족과 같은 입장에서 절실하게 직장을 구하는 구직희망을 희생하거나 사망 근로자 중 일부 유족만 보호하면 안 된다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아시죠? 단체박의 해석해서 좀 양이 되는구나.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